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통계청이 6개월 전 지난 3월에 2017년부터 2050년 뒤 2067년까지의 장래 인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15살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작년부터 이미 감소로 돌아섰고 매년 30만 명 이상씩 줄어들어서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7%까지 쪼그라든다는 거였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절반도 안 되면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돈을 못 벌어서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대한민국이 된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갖고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속도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TF를 만들어서 지난 5개월 동안 대책을 만들어 온 그 내용이 이미 들으셨겠습니다만 그제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은 기업들의 고용을 연장하도록, 특히 고령자들의 고용을 연장하도록 지원하겠다. 또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정부의 고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한림대 최영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으로 항공대 김강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연대 포럼 정영건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10년 뒤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20%가 노인이다라는 일단 지난 그 통계 내용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60세는 요즘 애들이에요. 60세 정년하면 너무 빠르지 않느냐, 65세쯤 가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노인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노인들이 좀 일을 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른 은퇴로 빈곤 고령층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생활비만 애들이 주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지. 땅 벌이도 없고 뭐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뭘 하겠어.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 수는 재작년 기준 707만 명에서 6년 뒤인 2025년에는 1,000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0% 이상이 고령층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는 겁니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도 지속되면서 15세부터 65세까지인 생산 가능 인구는 내년부터 10년 뒤인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사전 대응하는 차원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인구정책 TF가 내놓은 방안이 정년 연장 논의의 밑그림이 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예, 정인아 기자의 리포트 내용을 쭉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고령화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심각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통계부터 해서 좀 해석을 좀 하고요. 전망까지 좀 살펴보고 저출산 이 고령화 문제의 원인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부터 이거는 각각 한 분씩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화 속도가 전체 인구 20%가 65세 이상 인구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2025년 이제 불과 몇 년 안 남았거든요. 2018년도에 우리가 고령 사회가 됐는데 인구의 14%가 65세 이상 인구인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빠르죠. 결국은 이제 저출산 문제인데요. 그렇죠. OECD 나라 중에 제일 최저 출산율이고 지난 10년, 15년 동안 출산 지원에 정부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이 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추세를 멈추는 데는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이번에 나온 대책은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응하는 각종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출산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더라도 예. 신생아 수가 지금 30만 안팎 이렇게 올해 35만 명, 예, 30만 명 올해 넘기기 힘들 거다 이든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되면 이게 20만 명대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여러 교육제도라든가 의료제도, 사회제도들이 네. 출생아 수가 한 60만, 70만 정도는 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설계가 된 건데 그러겠죠. 20만 명대, 30만 명 이렇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가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손질을 하기 시작한 첫 이번에 대책이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출산 대책에만 그렇게 매몰돼 있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금방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다른 어떤 제도 개혁에 동시에 뭐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대책의 의미까지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두 분 말씀도 좀 각각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뭐 경향으로 이미 예.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출산 및 양육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젊은이들이 이를 감당하기 두려워하고 그렇죠. 꺼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고요. 이건 이제 물가하고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그 통계에 따르면은 서울의 물가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그런 거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번째인데 대부분 그 앞에 있는 국가들은 뭐 도시국가여서 실제로 서울 물가는 세계 최고 물가고 뉴욕이나 도쿄보다 물가가 더 비싸고 따라서 양육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 특히 그 교육비, 사교육비가 엄청난 부담이니까 이 젊은 분들이 출산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현실인데 이런 문제는 뭐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국가의 어떤 물가 안정이라든지 교육 제도 이런 것이 같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으면은 저출산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우리 여성분들이 일하는 환경이 고용 환경이 상당히 어떤 출산 비친화적인 그런 고용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력 단절부터 그렇고. 경력 단절은 뭐 당연하고요. 실제로 어떤 고용 형태도 보면은 이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고용 형태, 뭐 정규직 위주, 9 to 5 위주 이런 문제도 있고, 뭐 근무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더 고용 친화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역시 뭐 해결하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민간 부문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여성 친화적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역시 이제 비용 문제도 걸려 있고요. 뭐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 가지고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생각이 뭐 좀 드는데 경제 그만큼 문제, 교육 문제, 고용 문제 다 걸려 있죠. 어떻게 대책도 그만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우리 정 위원장한테는 이거 아예 여쭤볼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난 2006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을 공식적으로 세운 게 그때 참여정부 때죠. 그때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시작이 돼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소위 말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예산이 150조 원이 넘습니다. 13년에 150조라면 언뜻 생각해도 10조 원이 연간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학교 출산율은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졌죠. 네. 그래서 0.98명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네. 돈을 쏟아부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흔적이 없죠. 예, 못 찾겠습니다. 뭐 1%대가 깨져가지고 0.98, 전년도 0.98인데 올해도 더 심각하다 보기 때문에 뭐 0.95나 0.93을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예, 이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난 10년간 한 150조 정도 쏟아부었으니까 1년에 15조 정도 쏟아부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것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저출산 대책으로 이렇게 된 부분보다는 예, 정부 각 부처에서 나눠 가지고 뭐 저출산 예산이었다 이렇게 한 측면들이 훨씬 많았다.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올해 15조를 쏟아부어서 어떻게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접근되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 뿐만 아니고 금액도 뭐 천문학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을 되돌리기 위해서 GDP의 5%를 갖다가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게 매년 5%로. 예, GDP 5%를 출산율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뭐 안이하게 뭐 이 부처 저 부처 예산 속에서 저출산 예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5조 써가지고 결코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GDP는 둘째치고 예산의 3%밖에 안 되는 거군요. 예, 예산의 15조라고 해봤자. 예, 예산의 3%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사실은 좀 하들짝 놀란 측면이 있는데 네.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부분에서 전망은 한 60년, 뭐 2067년까지 장기적으로 냈는데 첫 번째 대책이 사실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사실은 정부가 그러면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손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 측면에서 아쉬움이었다. 불가피한 뭐 현실에서의 생산 가능한 인구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은 있지만 첫 단추치고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의 그 대책 내용을 이제 좀 평가를 좀 이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그제 내놓았던 이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내용의 이 대책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정부가 이제 이 고령자들의 고용, 특히 이제 정년이 이제 넘은 그런 고령자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기업들에게 몇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 뭐 기존에 있던 건 좀 더 강화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 고용 장려금제라는 것도 신설하고 고령자 고용 지원 금액도 분기당 27만 원이었던 걸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하겠다. 뭐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 이 얘기부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꼬를 치셨으니까 정 위원장부터 얘기를 시작하시죠. 예. 그 범정부 TF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사실은 뭐 경제 주체들하고 논의는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뭐 된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뭔가 제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현실에서는 과연 녹록한가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노사가 그렇게 다 우리가 65세까지 일해야 돼 노동자 입장에서는 65세까지 일해야 돼 이런 측면이 있고 노사가 다. 예. 지난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3년에 합의해서 2017년에 이제 정년이 60세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60세로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냥 정년만 늘어나 2년 더 일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임금 피크라는 것이 도입이 됐어요. 그랬죠. 그 임금 피크가 도입되면서 임금이 깎이면서 이것도 뭐 정부가 지금은 정년은 연장해 주겠다는데 실제로는 또 우리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상당히 삭감되겠구나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거꾸로 현실에서 기업들은 제가 몇 군데 기업들, 대기업들도 인터뷰해 보니까 뭐 전혀 여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올해 예를 들어서 임단협을 그나마 노사가 잘 성공리에 합의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정년을 62세로 요구했지만 정년 60세 그대로 임금 피크 59세에서 임금 10% 깎이는 그 구조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절대 불가능하다고 기업이 완강하게 회사 측에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2022년까지 계속 고용제 여부를 할지 말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어간의 의미는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들리긴 하는데 위원장 말씀은 기업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논의의 거죠? 출발은 뭐 법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안 내고 계속 고용으로 했기 때문에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측면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는 노사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고.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관념으로 보면 그럴 수뿐이 없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좀 지나다 보면 예를 든다면 현대자동차 말씀을 하셨으니까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가 정년퇴직 예정자가 한 18,0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물론 이제 기술 변화가 있고 전기차로 넘어가고 이런 공정의 변화가 있겠지만 그런 요인을 빼놓고 일상적인 인력 계획으로 보면 단기간에 18,000명 정도 인력이 빠진다면 그 인력을 물론 신규 채용을 해서 다 채울 수도 있지만 18,000명 중에는 굉장히 고급 숙련 인력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뭐 아까 그 화면에서도 봤지만 왕성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고령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회사가 우려하는 거는 기존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2년 더 정년을 연장한다.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고. 노동자들은 또 그 지금 기재정부가 내놓은 계속 고용 제도에 따르면 정년 연장을 택하든 정년을 폐지하든 아니면 그냥 계속 고용만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년 연장하고 이 차이는 뭐냐면 재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용 계약을 다시 맺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임금 근로 조건을 완전히 다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을 새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계약을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 쪽에서는 해볼 만한 거예요. 아. 어느 정도 숙련이 쌓여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충분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재고용해서 네.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면 와이낫인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노동자들도 62세까지 지금 조건으로 정년 연장되는 게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퇴직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생활 설계가 별로 돼 있는 게 없다면 사회 안전망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인계점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과거의 완성으로 보면 뭐 그거 60세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지만 그 선택들이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고 정부가 이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8년 이후에 경활 인구가 쪼그라든 거예요. 예. 노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이미 그 디프레 위협이 있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공포가 있고 우리가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경제활동 인구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볍게 던지긴 했지만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우리 국가적인 큰 과제로 이게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김 교수님 생각도 좀 들어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부총리께서 그 정년 연장, 뭐 계속 고용 이런 이슈를 2022년 들어가서 논의하자. 일단 그렇게 발을 뺀 것 같아요. 예. 발을 뺐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뭐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재고용 형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년을 연장하는 형태를 할 것인가 고용 형태를 유지하면서 예. 아니면 뭐 아예 정년을 폐지할 쪽이냐. 것인가 예. 이제 이게 지금 한 3가지 대안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그냥 내놓은 거죠. 그렇죠. 내놓고 논의는 2022년 하자 이런 거니까 지금 사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론 뭐 우수한 경험 있는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인력의 활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비용이 대가가 수반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이들 인력이 어떤 기여하는 어떤 그 가치와 기업이 이런 그 가치에 대해 지불하는 어떤 그 비용과의 어떤 관계 여기에서 이제 기업이 나름대로 이 제도를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계 입장에서는 노동 생산성 문제 그 부분을 결국 노동 지적을 생산성하고 하시더라고요. 노동 비용과의 관계인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뭐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고령자들의 경우 노동 생산성이 청장층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그렇죠. 또 실제로 또 고령자들 직무도 보면 상당히 청년이나 장애층보다는 좀 가치가 낮은 그런 어떤 직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임금 체계가 개편되지 않는 한 네. 다시 얘기하면 생산성에 연동되는 어떤 보상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기업으로서는 고용하는 측에서는 이런 그 정년 연장이라든지 계속 고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밖에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몇 가지 좀 이 정년 연장이나 이 고용 계속을 지금 우리가 논의할 때는 아주 그 전제 조건, 이러한 그 노동력이 비용에 상응하는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좀 전제될 때 그러겠죠. 이게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우리 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홍 부총리가 이 고용 연장한 부분 관련해서 특히 이제 계속 고용 제도를 2022년까지 이제 뭐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사실 조심스러웠던 건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조심스러웠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게 현재 좀 뭐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정년 연장하겠다는 게 아니냐 법적으로 그 얘기로 번지는 거 진화하는 거를 이제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이 계속 고용자를 정부가 어쨌든 화두를 끄집어낸 거는 일본이 이걸 2013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러대요. 정 위원장님. 그럼 일본이 한 6년 전에 이 제도를 시행했으니 한 6년 정도 됐으면 나름 제도가 뭐 정착이 됐든 아니면 뭐 그냥 유명무실해졌든 뭔가 결과가 있을 텐데 일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뭐 일본은 비교적 그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원만하고 고령화의 속도 비율이 어쨌든 비교적 뭐 나쁘지 않게 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과연 그것이 적용될까 이것과 관련한 고민들이 이제 출발하는데 아까 현대자동차 말씀하셨잖아요. 예. 올해 한 1,900명 정도가 정년으로 나갑니다. 내년부터 2,200명, 2,800명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10년간 한 25,000명 나가는 거죠. 10년간 25,000명. 예, 그럼 현대자동차 지금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절반 정도 인원이 나가는데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신입 사원을 제대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신규로. 왜냐하면 그 대신에 아예 사람 뽑지는 않은 거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거든요. 그렇죠. 예, 현대자동차의 고민을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모듈라 이렇게 전향되면서 사실은 인력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또 한편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 등등을 이해하면서 자동화의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뭐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되지 않죠.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 노동자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지금 그 인원을 어떻게 일부라도 수용하고 있냐면 촉탁이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어요. 예, 그 촉탁제도는 예, 촉탁제도 있는데 그래서 그 촉탁들의 요청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달라. 하루에 뭐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렇게 일하기로 하고 또 일주일에 뭐 한 3-4번씩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걸 좀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은 있습니다. 그만두고 난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있는 상태에서의 부분과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이죠. 네. 그나마 이제 올해 현대자동차 합의했던 게 시니어 촉탁이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정부에 우리가 실업급여 받고 나서 그 이후의 기간 동안에 일정 부분 촉탁으로 좀 쓰겠다 했는데 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자들이 바라보는 요구,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계속 고용과 관련된 요구의 금액과 기업이 바라보는 이 금액에 대한 격차는 너무도 크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불가피하고 저는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정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논의를 채워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일부터 먼저 할 것인가 관련된 토론이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도 최 교수님이나 이 노동계 사정을 또 잘 알고 계시는 정 위원장님 말씀, 뭐 김경식 교수님 말씀도 결국은 그렇고 결국은 계속해서 그 숙련된 그 고령 근로자들을 쓰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비용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크고 그 비용과 관련된 뭐 아까 우리 김경식 말씀하셨던 임금 체계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현재 제도에 대한 어떤 보완 또는 개선에 대한 요구들을 기업들은 상당히 좀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 거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계속고용제도,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아니고 계속고용제도를 개발한 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그 연공 서열형 기업 문화, 임금 체계, 인사제도 뭐 이런 것들에 따르는 노동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정년 연장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65세, 67세 그 정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60세까지는 정년 의무화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고용제도로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는 연공 체계 때문에 그런 건데 임금 체계 때문에 임금 체계와 인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 임금, 뭐 기업 문화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연공 서열에 따라서 그 책상 배치도 다 달라요. 창가에서부터 복도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기업의 질서가 연공에 따라서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화에서는 정년 연장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임금 노동 비용 부담뿐만 아니고 기업 문화가 너무 이렇게 노쇠하고 그 젊은 층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쪽으로 작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유럽은 65세, 60세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은 말씀하신 연공설 그게 아니죠. 체계도 아니고 그런 수직 체계도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약간의 수직은 뭐 결제 라인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직장의 질서가 직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무에 따라서 자기 직무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고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도 상하 관계도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비즈니스 관계. 예.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직무를 하고 전문가 대 전문가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이런 관념이 뿌리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미국에서는 그냥 상사고 뭐 신입사원이고 포스네임 부르잖아요. 다 조언이죠, 뭐. 예, 예. 그러니까 사장한테 그런 조언이라고 구조 속에서는 예. 장기 고용을 해도 별로 부담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호칭에서부터 임금에서부터 직책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연공에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계속 고용 제도나 60세 이후까지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문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어떤 커리어 직업 생활을 예. 65세, 70세까지 이렇게 확장해야 된다는 그 관념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좀 봐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런 거를 한 거고 65세 계속 고용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79%가 넘는 기업들이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다. 재고용 방식이고 그리고 정년 연장도 뭐 한 10몇 프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년 폐지가 또 한 뭐 6, 7%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90% 넘는 인력들이 65세까지는 고용이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 그러네요. 그걸 70세까지 늘리겠다고 예, 그 얘기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더군요. 예. 그러니까 평생 현역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고용의 관념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막 돌아가면서 그 노동의 부담들이 옛날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제는. 네네. 일본의 재고용은 그 임금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하죠. 아, 그러면 근로계약이 바뀐다는 얘기군요. 완전히 바뀌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은 그 전에 한 약 60% 정도니까 기업으로서는 사실 크게 부담이 없이 정년 연장 재고용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 근로 조건은 반드시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야 되고 합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노동조합에서 이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이제 유럽, 미국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정년 제도가 법적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법으로는 없고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예 정년 자체가 없고 공공부문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은 정년이 있습니다만 그건 국가 예산하고 관련되니까 그렇죠. 민간 기업은 정년 제도가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근로자들은 보통 연금 이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추어서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것이 보통 이제 관행이죠. 그게 이제 더 경제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65세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 일하는 뭐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 분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일본의 계속 고용제도 지금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렇게 90% 이상이 어쨌든 재고용이든 뭐 정년 연장이든 폐지든 간의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라면 사실은 우리가 일본의 계속 고용제를 정부가 화두로 던졌고 그 화두를 우리 실정에 맞게 좀 개선해야 되니까 좀 보완을 하지만 수용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약간 희망적인 생각 들긴 하는데 근데 지금 몇 가지 걸림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노사 간에 이게 합의가 될 수 있냐는 문제. 또 하나는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 고용 문제가 특히 그 고령자들의 고용 문제가 청년 일자리 문제하고 또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요. 이게 상당히 좀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지금처럼 공정에 대한 젊은 층의 요구가 높은 세상에서.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장님. 그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더 볼 측면이 일본은 사실은 잃어버린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베노미스 들어오면서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죠.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거의 98%가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경제가 살아나서 고령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구조 속에 계속 이 고용이 가능한 이 제도가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거꾸로 보면 지금 우리는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대에서 마이너스 0%대로 이렇게 가는 이런 구조, R과 D의 공포가 시작하고 일본을 지금 닮아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바로 기업한테 기업이 또는 할 수 있겠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다 일본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는 경제 구조는 우리는 일본은 터널을 갔다 왔고 우리는 마치 터널 앞인지 아니면 터널을 피해갈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첫 번째로 될 것인가 관련된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뭐 이 직무급제냐 또는 이제 호봉제냐인데 우리 처음부터 한국의 이 자본주의 체제 노사관계 이 구조가 짜인 거는 사실은 관료 사회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호봉제 이렇게 완 거죠. 노동자부 요구해서 그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노동자분 한참 뒤에 뭐 민주화 87년 이후에 민주화됐기 때문에 이런 구조성인데 이거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직무급제로 전환시키면 좋겠다고 정부도 시도하고 또 사실은 임금 구조와 관련해서 노동조합들도 산업별 임금 체계 그리고 이런 정년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직무급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동의가 되지만 그 본질에 뭐가 있냐? 결국은 임금이 높다는 거죠. 임금 깎아야 되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하니까 원칙은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있다. 그래서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문제를 정말 낭만처럼 설켜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국은 노동자들이 나의 일자리나 나의 임금만 쳐다보지 말고 미래의 자신의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하고 같이 좀 봐줄 때만이 조금 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노사 문제의 측면에서 먼저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덴마크였나요? 스웨덴이었나요? 제가 자료에서 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1930년대 그런 노사 대합의가 한 번 있었고 임금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도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죠. 독일은 200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한번 그런 노사 대합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노사 대합의의 공통점은 기업은 이제 일자리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 대신 노동자들은 비용을. 그 급여를 좀 줄여주겠다. 생산성. 이런 부분들이 서로 물론 생산성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가장 큰 상황인데 결국 우리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뭔가 노사 대타협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정부가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명시적인 뭐 합의서를 작성하든 안 하든 이 고용 문제와 노동 비용 문제의 적절한 밸런스를 우리가 그 조합을 찾아내지 못하면 고령자들은 조기 퇴직 위험을 계속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퇴 50 초반 중반에 명퇴를 해서 30년을 은퇴 생활한다는 건 어느 모로 보더라도 비정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용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과도한 그 노동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50대 중후반에서 합리적인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이나 현대자동차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촉탁식의 과거 임금의 30-40% 받고 일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합리적인 어떤 조정, 예. 그러니까 자기 생산성과 근사한 정도의 임금 조정을 통해 가지고 고용을 유지하는 이런 어떤 합리화 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고 이 청년 고용의 문제는 일본은 이제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가이 세대라는 그 2차 대전 베이비부머죠. 베이비붐 세대들이 예. 왕창 나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왕창 거기가 이제 좀 더 먼저 나가기 시작한 그렇죠. 거고 예. 우리나라도 56년 베이비붐이 이제 은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한 뭐 7년, 10년 사이에 이 베이비부머들이 뭐 한꺼번에 빠져나올 덩어리로 생각은. 이제 은퇴를 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정부 당국 입장에서 보면 전체 고용량, 전체 경제 활동 인구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문제다. 지금 당장은 청년 고용이 문제고 고령자 고용이 문제지만 5년, 10년, 그다음에 10년, 20년의 어떤 이 타임 호라이즌으로 보면 그 장기 추세를 보면 그냥 아무 대책 안 하고 갔다가는 그렇죠. 나중에 이게 경제도 쪼그라들고 인력도 부족을 느끼게 되고 예. 굉장한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청년 고용 문제가 그 지금은 얘기는 조금 더 깊게 좀 다뤄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뭐 경제 활동 인구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예. 따라서 인력을 최대한 지금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을 하고 재고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타당하고 이게 또 사실 또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예.
우리 현재 여건이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서 그 노동의 수요가 충분할 때 있는 인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더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어떤 우리 산업에 있어서 노동의 수요가 부족하다. 다시 얘기하면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높고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 실업률이 약 한 10% 가까이 아니, 되고 그 정도까지는 있고. 아닙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7.9% 네, 나왔어요. 지난 그렇고. 8월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그 일자리를 오히려 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못 구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여건에서 그렇죠. 네.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연장해 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자리 배분 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적 어떤 불공정성 이런 게 좀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일자리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청년층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먼저. 더 우선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 고용 관련된 이 이해관계 충돌 문제, 뭐 사회적으로는 이제 세대 간의 갈등까지 이제 뭐 많은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 문제까지 좀 얘기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좀 나눠서 그 정부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기업들은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될지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노동계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걸 좀 한번 좀 분야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답답한 마음을 좀 이해하실 때 좀 풀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섹터만 말씀하셔도 좋고 세 가지 섹터를 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정 위원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고용 시장에서 경제 주체 중에서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을 미리 보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하도를 던진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화를 그대로 인정하는 측면이 크다. 하나는 계속 고용을 하겠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이민자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상황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이것이 좀 크지 않느냐. 뭐 단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진 않고요. 좀 저는 저출산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말 이민청 설립이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구부 뭐 정도 부총리가 관장하는 정도의 인구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전담을 하는. 이게 뭐 생산 가능 인구 문제 또 국민연금의 뭐 이후에 뭐 고갈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생명보험사들 소액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20년, 30년 뒤에는 정말 재앙이다. 0%대의 출산율 이게 학교 출산율이 이게 도저히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정부가 첫 번째로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기업들도 좀 마음의 문을 제가 봐서는 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하라고 해가지고 계속 고용하라고 했더니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임금 피크 도입해가지고 55세부터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보면은 금융보험업에서 작년 대비해서 5만 명 이상 내보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전부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희망퇴직해가지고 다 내보내버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실제로 고용 통계 나오는 거 보면은 정확하게 쪽 사람들이 많이 줄더군요. 5만 명 가까이 내보내는데 이런 구조들 고용과 관련해서 책임지면서 같이 가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없으면은 거꾸로 보면 기업이 자기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하고 금융기관도 이용하고 이럴 것인데 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된다 하면 그냥 내보내는 이런 구조와 관련된 의식들을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자동화 뭐 이런 어떤 변화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유지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점포 같은 경우에 이익이 나는 점포도 없애버려요. 통합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익 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배당 많이 하고 뭐 외국인이나 대주주들 그 배당해 가지고 자기 회장들의 임기나 늘리는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고용 문제,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든 이야기가 산업 내의 노동자들의 동일한 임금을 위해서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현대자동차를 기준으로 자동차를 기준하면 저하고 4차 변대, 5차 변대의 임금 격차가 뭐 배 이상 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차이 나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연봉이 계속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계속 고용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실 그만두면 촉탁해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래서 솔직하게 인정해서 우리의 고용과 임금을 어떻게 배분해 갈 것인지 관련된 노동조합들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는 그 부분을 예. 노동조합도 좀 현실적인 어떤 이런 큰 급격한 변화들을 인정해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는 이제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예. 고용 유지 노력을 기업들이 더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노동자들도 변화된 상황에서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고용과 임금을 좀 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고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거는 예. 단순히 고용 문제로 그치지 않고 이게 경제 전체를 그 깊은 불황에 장기 불황에 빠뜨릴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인구학자들이 예측하기에 이건 구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고 경제 활동 인구가 줄고 그런 경제 전반적인 어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악순환인 거죠. 고용도 위축시키고 뭐 성장률도 떨어뜨리고. 예. 그래서 개인 노동자들이나 기업들이 거기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 정부가 그런 것을 인구 통계라든가 뭐 이런 걸 예측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그 제도 개혁에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고용제도 같은 것을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의제로 던졌잖아요. 네. 난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봐요. 이건 잘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사가 앞으로 우리 이 직업 생활의 어떤 패턴이 60세 정년에서 65세, 70세까지 갈 수도 있다. 이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그런 거에 맞춰서 기존의 제도들이나 생활 태도나 생활 설계 같은 걸 바꿔볼 수 있다. 예. 이런 화두를 던진 건 잘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외국 인력 문제도 사실은 그 지금 당장으로 보면 청년 고용과의 고용 충돌 문제가 있는데 정부도 그 고민을 안 하지는 않겠죠. 청년 고용처럼 지금 정부를 압박하는 이슈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거는 앞으로 5년, 10년 트렌드로 봤을 때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일본처럼 디프레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력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국내는 판단을 저출산 한것 문제 같아요. 심각하니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이 좋은 사례인데요. 예. 90년대 초반에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일본과 독일이 비슷한 패턴을 겪는데 일본은 20년 잃어버린 경제를 잃어버린 그 세월을 보냈고 독일은 거기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근원이 근원이 뭐냐면 독일은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거예요. 그 당시에 동구권에서의 신규 유입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노동 개혁을 하루츠 개혁을 2000년대 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루츠 개혁을 했고 예.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을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사실은 독일에서 먼저 나왔어요.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인더스트리 4.0, 아르바이트 4.0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인구 감소에 따르는 구조적인 불황 문제를 극복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은 개인 기업이나 개인 가구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고 워닝을 하고 적극적인 어떤 제도 개혁에 나서야 된다.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용감하게 나서야 된다. 헤쳐나갈 수 그렇게 있도록. 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민감한 하도도 어쨌든 던져야 된다. 자신감을 갖고 네, 던져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김광식 교수님은요? 예, 뭐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하나 더 붙인다면은 네. 그 인력 수급 계획, 종합적인 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정부가 좀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좀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더 나아가서 지역별로 인력의 또 수요와 공급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인력을 경우에 따라서는 양성하기도 해야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을 우리가 확보하기도 해야 되고 인력 확보라는 것은 그 글로벌 수준에서요. 이제 더 이상 국내 수준이 아니라 최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인력을 이제 국적 관계 없이 우리에게 도움되는 인력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이번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 숙련 노동자 확보하겠다는 예, 그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군요. 예, 그 중에 하나로 보고 뭐 숙련 인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주 그 유능한 인력, 글쎄요. 어떤 그 아주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나 우수한 인력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획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결국 이것이 결국 인력이 사실 국가 경쟁력이고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력에 있어서는 국적의 구분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 이제 그 외국 인력의 어떤 그 도입의 경우에는 이 인력이 우리 한국 사회 문화에 잘 동화가 될 수 있고 실제 우리 사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사회 통합의 노력 이런 것이 좀 같이 곁들여지면은 뭐 외국 인력이라도 실제 우리가 지금 그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 고령화 문제 해결란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하면은 보통 3D 업종에서 굉장히 험한 환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나 우리나라 뭐 근로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는 가끔 이제 어떤 TV 프로그램 때 보면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그 뭐 수원이라든가 그 탕정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외국인 그런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갖는 인식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우리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식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도 좀 같이 맞물려서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쭉 다뤄봤습니다. 좀 큰 차원에서 말씀도 주셨고 우리 정 위원장님처럼 조금 디테일하게 기업이라든가 노사 관련된 말씀도 좀 해주셨고 여기서 좀 한 가지 얘기를 조금 더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 분의 말씀을 제가 좀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자꾸 비화되고 있는 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뭔가 좀 대책이 좀 나와줬으면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있겠지만 세 분이 생각하실 때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대해서 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2013년 58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할 때 저도 주도적으로 2년 연장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청년 실업 문제,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충돌이 지형이 있었고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60에서 65세로 늘리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엄청나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이미 청년과 노인이 맥잡을 가지고 경쟁하다가 노인들이 탈락하는 구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쟁이 불가피한 그런 구조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정부가 청년 고용을 갖다가 어떻게 늘릴 것인가 관련해서 기업하고 이야기하고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OECD 평균 청년 고용률이 5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가 44%였거든요. 미국은 청년 고용률이 60% 정도 되고요. 일본은 56.8%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지금 40%대. 44%.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지금 고용률이 67% 정도 되니까 그런데 많이 차이 나는군요. 많이 차이고 그런데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꼴찌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자괴감이 클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와중에도 여전히 단시간 근로라든지 아르바이트 이런 게 많은 이런 구조인데 질도 안 좋고. 그런 구조인데 기업이 계속 고용을 해내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청년을 갖다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당연히요. 저는 뭐 100% 충동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청년 고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관련해서 기업과 협의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도 만들고 공공임대주택도 만들고 사교육비 문제라고 해결하고 우리가 그나마 이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대학을 많이 가서 그런 겁니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70%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대학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생은 이후 10년 동안 110만 명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대학생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실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해도 양질의 일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정부가 만들고 그런 임금 체계를 짜는 곳에다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높은 사교육비, 여전히 높은 주거비, 이 과정에서 청년들한테 결혼해서 출산해라. 이것을 갖다 요청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 150조 쏟아부었어도 그래서 인구부 정도 만들어 놓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정부가 집중해서 하면서 내가 애를 낳아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출 수 있겠구나. 큰 사교육비 안 들어도 학교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것과 관련된 희망이 생겨야지 청년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데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도 이제 사실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좀 해주시죠. 뭐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청년 고용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난제 중에 난제인데요. 그 정부 정책의 한계가 있죠. 그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청년 고용 채용을 위한 청년 채용 장려금 제도가 굉장히 과감한 제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약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자와 그 이익 충돌 문제나 고용 일자리 경쟁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대기업 좋은 일자리 부분에서는 분명히 충돌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공부문들은 특히 이제 TO 관리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냥 그 TO가 빠지지 않고 고령자들이 임금을 깎아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그러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일자리에서는 충돌이 납니다. 충돌이 나는데 또 상당 부분 경제 전체, 노동시장 전체를 보면 OECD나 이런 데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걸 보면 고령자 고용이 확대되면 이게 사이즈가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청년 고용 기회도 더 늘어난다. 또 이런 매크로하게 그렇게 분석들이 돼요. 그래서 그 청년 고용이 실제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예. 분석에 따르면 이제 신규 산업, 신생기업 이런 쪽에서 청년 고용이 많이 느는 거예요. 기존의 업종이 아니라. 예, 신산업이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든가 새로운 뭐 요즘에 그 벤처 뭐 IT 또 바이오 뭐 이런 쪽에서 스타트업도 그렇고 스타트업 이런 쪽 것들. 그러니까 예. 청년들은 스타트업을 굉장히 선호하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최근 2, 3년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라든가 뭐죠 그 뱅크 쪽에서 무슨 인터넷 뭐 이런 디지털 뱅킹 시스템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그 은행업들이 이렇게 진입하는 것이 어떤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문제가 있긴 있지만 중요한 그거는 말씀이시네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고용이나 이제 직무급 체계라든가 재고용 형태로 해서 이것을 조절을 하고 보다 역점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하고 정책을 펴야 되는 거는 신산업, 그러네요. 신생기업 이런 쪽에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다.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우리가 말만 하고 4차 산업혁명 오면 자동화가 확대되고 AI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010년에도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근로자들의 46% 정도는 일자리 잃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교수님 말씀은 4차 산업혁명 오므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청년 고용 문제를 기존의 전통적인 데서 찾지 않고 새로운 데서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이 지금 굉장히 사양 산업이고 뭐 레드오션이지만 청년들이 자영업 부분에 진출해가지고 새로운 그 비즈니스 형태들을 많이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대 교체가 자영업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확대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이 더 실속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부도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광식 교수님. 예, 뭐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어떤 청년 지금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경제 자체가 아주 침체돼 있고 성장이 아주 둔화돼 있고 또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구조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시스템에서 현재 경제 현황에서는 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어떻게 본다면 경제 어떤 성장 또 투자와 소비 이런 것이 같이 늘어날 때 일자리가 같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취업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제도라든지 직업 교육, 직업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모색이 돼야 되고 여기에는 청년들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됩니다만은
어떤 그 정부에서 또 산업계 기업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네. 정말 국가가 필요하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좀 양성하는 시스템이 같이 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다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세 분 말씀 들으면서 뭔가 조금 더 뭔가 좀 앞으로 우리가 잘만 하면은 잘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너무 막연한 그런 걱정에서 조금 더 그 걱정의 수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조금만 더 정교하게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냐. 물론 쉬운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자, 오늘 최영기 교수님하고 우리 김광식 교수님 그다음에 정영고 위원장님과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정부 또 기업 또 이 노동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릴레이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당장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찾아야 된다. 민생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어 조국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예산권, 인사권으로 검찰을 잡겠다, 검찰의 목덜미를 잡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 사퇴 촉구 삭발도 이어갔고 광화문에서 3차 촛불 집회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보수 야당들이 요구한 국정조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모순이라며 정쟁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질러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속도 위반이고 불법 추월입니다. 조국 장관은 취임 인사차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면전에서 또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사퇴의 어떤 명단을 내리시는 게 가장 어떤 순리에 맞는 그런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어젯밤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합의와 별개로 조국 장관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정기국회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다행히 일단은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글쎄요, 여전히 이제 한국당과의 이 민주당 간의 이 힘겨루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슈 따라잡기 월요일, 금요일은 최순애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저는 리포트에서 쭉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이거는 이거대로 가겠다. 뭐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국감이라는 것이 야당의 이제 그 주 무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놓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핵심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원내 인사고 네. 황교안 대표는 또 원외 인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게 또 사실은 또 한국당의 어떤 투쟁과 전략을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또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또 국감이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근데 황교안 대표는 사실 그럴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있죠. 아, 구조적으로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견제 이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뭐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에 나갈 때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이제 사실 뒷설도 많이 있고 사실 그게 사실은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 대표고 원내 대표니까 이 상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또 나름 또 이렇게 경쟁을 또 이루어지는 예, 거군요. 전에는 보통 그랬죠.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입장이고 원외이고 사실은 또 지금 탄탄하게 지금 입지를 굳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 선수면 누구나가 어떤 생각을 갖죠. 이게 혹시 뭔가 향후 어떤 그 한국당에서의 어떤 일원화된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정기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든 뭐 대정부질은 이런 데서 이제 어떤 그 선명한 야당의 어떤 모습을 예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혹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이제 과제가 일정 정도 그러니까 지금 3개가 있어요. 지지율도 높여야 되고 그렇죠. 통합도 해야 되고 그렇죠. 보수 대통합. 그다음에 이제 또 인적 혁신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총선에 이제 과반 이상을 획득하려면 사실은 또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도 내야 되고 이제 그걸 모든 걸 혁신이라고 한다면 3가지 과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지율 부분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통합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뭐 뜸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먼저 쳤잖아요. 유승민 그 바른미래당 이제 손을 내미는 거 그리고 종로 어떠냐라는 제안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먼저 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쟁하는 경쟁. 그래서 이 통합의 어떤 우선순위, 통합의 어떤 그리는 그림, 붓을 연필을 누가 쥐고 있냐는 건 자기가 다 다른 거죠, 그림이.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제 결이 다른 거고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 비박이 조금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친박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원내대표가 되긴 했지만 네. 완전히 친박을 하기 좀 그렇다. 예, 된 이후에는 또 다르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친박의 지지세를 입었지만 아직은 친박의 적극적인 지지. 왜냐하면 지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900일 만에 병원에 나오는 날에 또 삭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 조원진 대표가 또 열혈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머리 깎을 날이 없어서 이날 깎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사실 좀 불안한 측면 내지는 조금 이렇게 되게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거기서 주목받는다면 이게 좀 이제 느끼는 게 달라지고 좀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읽혀지는 거군요. 어쨌든 오늘 또 황 대표하고 저는 나경원 대표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또 그렇게 또 경쟁 관계가 또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새롭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내재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마저 좀 하면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저희가 이슈다라잡기에서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민주당은 어쨌든 이제는 조국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정기국회도 열리고 했으니 뭔가 좀 공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대한 어떤 준비가 착착 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고 뭔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잘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삭발 리레이가 계속 진행이 이러면서 과연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지금 제가 오늘 뭐 들어오면서 양정철 원장이 이제 직원들한테 뭘 보냈다고 그러죠, 서신을. 그래서 기사를 잠깐 보고 왔는데 어쨌든 이 국면에서도 치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조국 정국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지금 그런 거죠. 그 일모도원이라는 얘기 딱 압축적인 거죠. 갈 길은 먼데 해는 기울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 얘기를 꺼낸 것 자체부터가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조금 이따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정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뭐 42%, 43%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 국정을 찬성한다는 입장이 그렇게 나오고 반대하는 입장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40% 이하로 돼가면 사실 거의 뭐 불안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게 30%대에서 총선을 대비하느냐, 40%대에서 총선을 대비하느냐, 이거는 되게 달라지는 입장이거든요. 40%대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확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할 수는 있겠지만 30%대 같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지지층을 결집을 해야 되는 게 먼저니까. 그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기점인 것 같아요. 향후 일주일간에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유지하고 다시 올리느냐. 근데 올릴 수 있는 반전할 수 있는 카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히 없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뭐 유엔 나가서 연설을 한다 한들. 그리고 뭐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한들 지금 이 국면을 타개할 어떤 뭐 결과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대통령께서의 그 대북 관계라든가 외교 행보를 통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그 효능감도 지금 거의 시쳇말로 하면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국 사태에 대한 거를 좀 엄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이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게 여론조사에서 뭐 55% 절반 이상이 조국 장관의 임명이 잘못됐다라고 응답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뭐 완전히 군사정부 시절이나 보수 정권 때 많이 봤었던
교수들의 그 시국선언, 그렇죠. 인원도 수도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의 촛불, 자발적인 촛불 집회 이런 부분들, 뭔가 좀 민심의 그런 거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어쨌든 조국 장관의 임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결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좀 봐야 되겠군요. 지금 조국 장관의 행보를 통해서 보면 또 한쪽으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아, 지금까지 기자회견이나 청문회에서 했던 말이 거짓이구나. 이게 부정직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사실관계들이. 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조국 장관을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만 붙들어 놓기에는 이것이 집권 세력의 어떤 선이다. 뭐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굿인지는 몰라도 적절하지는 않다, 라이트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청와대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총선에서는 150석을 넘어야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렇죠. 서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쨌든 임기 동안에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거라면은 내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면서까지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이제 의문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라는 어떤 질문을 다시 한번 지금 자문을 좀 해야 하고 대통령께 진솔한 건의를 한번 다시 아니면 핵심 세력들이 한번 토론을 다시 하고 진단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오비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얘기가 이런 시점에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감안해서 이제 인재 차원의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출마를 고사했다. 상당히 이해찬 대표도 공을 들였다고는 하던데 그러면 혹시 그렇게 이 김동연 부총리의 이 고사가 혹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민심에 대해서 지금 섣불리 배를 타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제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 속내는 모르겠어요. 직접 묻고 답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유추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딱 민주당을 선택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사실 7개월 전이기 때문에 어느 당을 만약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치를 하고자 해서 어느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선택 시점이 조금 이르다고 판단할 수 있죠. 아, 시점이 이르다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아직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점도 좀 이르고 그래서 아마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 11월 내지는 12월 아니 뭐 막판에 연말 연초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역 분야 비례대표들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뭐 선택하기 이른 감이 있죠. 되게 리스키 테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을 가긴 그렇고. 그 말씀은 당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관료들은 물론 뭐 민주당의 첫 총리이긴 하지만 하지만 저는 뭐 어쨌든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이념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걸 지켜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그런 선례들도 물밑에서 많이 있었었고. 그렇습니다. 검찰 쪽 얘기로 가서 조국 장관 얘기를 좀 같이 좀 결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 장관이 의정부지검을 가서 검사들과 대화를 갖는다. 언뜻 이제 데자뷰가 참여정부 때 초창기 때죠. 노무현 대통령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뭔가 이제 국면을 좀 전환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겠죠? 근데 이제 마이웨이 하고 드라이브를 거는 건데 딱 이제 조 장관을 봤을 때 일단 사람들은 이제 뭐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있지만 들어오는 어떤 정서나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저런 분이 우리를 개혁해?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평론사들 입장에서는 같이 갈 수 있을까? 어떤 신뢰감 들까요? 그다음에 어떤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영이 쓸까요? 저는 이런 좀 의문이 좀 앞서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 장관이 본인의 행보를 통해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국면은 지금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은 어쨌든 인사권인데 그런 거를 지금 인사권을 지금 바꾸려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장악하는 인사를 어떤 바꾸려고 하는 행보들인데 지금 저 자막에도 나오네요. 검찰국장이랑 기조실장까지 검사를 이제 임명하지 않겠다. 핵심은 그건데 이제 저런 행보 자체가 자꾸 이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찰 수사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필요한 건지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하는데 계속 검찰 수사는 끝없이 가고
그다음에 뭐 어떤 데드라인 없이 이런 거가 없이 계속 가고 조 장관은 계속 저렇게 행보를 한다면 저 엄청난 기회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국정운영 책임자서도 저건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 장관께서는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한 행보를 조금 멈추고 좀 이렇게 좀 숨을 좀 달리 쉬시는 게 좋겠다.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좀 이렇게 행보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 측에서도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대강 모르겠어요. 로드맵을 좀 내놓는 네, 게 그렇죠. 좋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그런 저도 생각이 들어요. 질문을 예. 드리려고 그랬던 게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물론 굉장히 잘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이게 자꾸 길어지다 보면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면서 오히려 자꾸 전국의 주도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검찰이 좋아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자꾸 검찰로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이게 모두 이게 정치 부재. 그래서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어떤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우지좌지하는 상황이 생기고 특히 이제 총선 앞에서는 지금 뭐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그 수사 대상 국회의원들이 5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뭐 속심으로는 되게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한 어떤 뭐 이렇게 검찰에서 내사 단계에 있는 여러 어떤 건을 쥐고 있는 또 사안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검찰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상황 보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까지 맞춰서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께서도 판단을 해야 되면 그 시점까지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든지 이 지금 들끓고 있는 민심 위반에 대한 어떤 그 답변 누군가는 응답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놔둬가지고는 사실은 국민들의 감정만 유발하고 정치적 소모 이게 너무 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놔두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의 검찰청 예산을 독립시켜 달라 이렇게 예결위에서 요구를 했던 모양이네요. 법무부는 뭐 당연히 거부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좀 검찰과 법무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주변에서도 좀 활용하려는 듯한 그런 제스처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안이 사실은 이 조국 장관이 들어서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꼭 저희 어떤 과제로서 올려져 있던 안이라서 하나하나 지금 그거를 꿰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아까 이제 오비랑 말씀하셨지만 오해를 받고 있고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건 좋지만 어떤 상황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그리고 접근에 있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제가 라이트 얘기했지만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호흡 조절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혁 대상을 설득하지 못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장관이 그 개혁 대상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당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권위를 일단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같기 때문에 설득력이 되게 미약하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검사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텐데 자꾸 그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행동일 수도 있고 제스처일 수도 있지만 자꾸 이제 그게 진정성보다는 뭔가 아까처럼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행동으로도 자꾸 해석이 돼서 그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법무장관이 새로 와서 검사들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조 장관이 또 국회 가서도 얼마나 또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조 장관 스스로도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콜먼이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무려 16년 전 2006년에 지구상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되는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건데요. 그때 그렇게까지 크게 반향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웃어넘긴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런 식이죠. 근데요. 3년 전이었던 2015년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저출산 추세가 이렇게 유지된다면 2750년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을 때는 반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2006년이나 2015년이나 그때 모두 당시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모두 1.0명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리셨던 대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입니다.
정부가 TF팀을 만들어서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내놓은 대책을 앞에서 쭉 지켜봤고 짚어봤습니다만 과연 이 정도 내용에 우리의 미래를 안심하시는 국민들이 있으실까? 많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달 중에 나온다고 하는 추가 대책 내용 어떤지 이번에는 정말 조금 더라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담겨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